왜 우리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봉착하느냐. 자기가 자기처럼 살지 않아요. 다 무엇처럼 살려고 그래요? 정해진 마음처럼, 혹은 남처럼, 혹은 우리처럼. 그러면 그런 자기가 그 세상과 맞겠어요?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를 찾는 게 얼마나 알고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으면,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할 정도로 약해져서 그래요. 왜 우리가 쉽게 따라서 하냐면은, 쉽게 따라서 하는 것은 에너지가 안 들어, 수고가 안 들어요. 게을러서 그래요. 이걸 지적 게으름이라고 나는 그렇게 부르는데, 게을러서 그래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 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고전에서 또 답을 찾는 게 정답일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면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민이 있으면 그 원인이 대개는 저놈 때문이거나 이런 상황 때문이거나 뭐 다 바깥에서 찾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못 느끼지만, 이 프로처럼 이렇게 삶이 빠르게 성숙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진리에 도달하게 되더라라는 또 경험을 인스타에서 보신 것 같은데 그런 하여튼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뭐 장자, 그러니까 노장 사상의 1인자입니다. 뭐 철학의 1인자시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제 노장 이쪽으로 이제 워낙 연구를 많이 하신 서강대학교 철학과 최진석 명예교수님. 네. 이분 장자가 다시 살아오신 분 아니냐 하는 평가를 또 받으시는 분이라고 장자가 하죠? 지금 와도 최 교수님보다는 안 될 거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분 최진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그러니까 제일 관심 하여튼 연구 분야가 이쪽이신 거죠? 제가 당나라 때 장자 해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당나라 때 중국 사람들이 장자 해석한 걸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그게 시대별로 해석이 매우 다릅니까? 철학은 당연히 모든 철학은 시대의 아들이니까 그 시대마다 다 다르죠. 노자도 그 노자가 써놓은 도덕경 다르고 또 왕필이 해석한 도덕경 다르고 그러듯이 장자의 저서는 뭐가 있어요? 장자의 저서가 바로 장자입니다. 저서에 자기 이름을 딱 써놓는 그 과감함, 자신감. 그렇죠. 뭐 나중에 붙였겠죠. 순자의 저서는 순자. 그냥 책을 쓰고 세상을 뜨셨는데. 그러니까 그 도덕경도 처음에는 노자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덕경이 됐죠. 무슨 경 이렇게 쭉 붙어 있진 않아요? 장자의 책에는? 경이라고 붙어 있는 고전이 있고 순자, 맹자 이처럼 경이라는 글자가 안 붙은 책이 있죠. 그게 무슨 특징에 따라서 구별돼요? 그렇죠. 우와, 특징에 따라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 경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 지켜야 될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으면은 경이고. 그러니까 그 장자도 내내 장자로 불리다가 당나라 때 와서는 이 중요도가 확 올라가 가지고 남화경, 남화진경 이렇게 부르죠. 그때는 경에 이제 반열에 올라간 거죠. 남화경이 무슨 뜻이에요? 남화가? 남화가 그 남령 남자에 중화할 때 화자입니다. 중국에서도 약간 좀 남쪽 중국이 중심일 때 그럴 때 그랬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도가 사상이 이렇게 남쪽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혹은 또 뭐 장자 안에 그 도남이라고 해서 남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봉황 대붕의 모습으로 그 사상의 스케일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남이라고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나라 때면 어쨌든 이제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그 같은 장자를 읽더라도 당나라 당시의 시대의 배경이 좀 녹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나라 하면 그래도 중국에서 꽤 잘 나가던 때일 것 같고 좀 글로벌하게도 좀 갔었던 때 같은데 그러면 장자의 사상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때 당시 해석에는 녹아 있어요? 당연히 녹아 있죠. 그러니까 중국 사상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
큰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네. 하나는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것, 예. 하나는 막스 레니즘이 들어온 것. 아. 이것이 중국 전체 역사에서 두 번의 축복입니다. 축복?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 사상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아, 돌파구가 되는구나. 그렇죠. 중국 사상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말은 네. 이 사람들의 살 방향을 못 찾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때는 사회가 막 분열되고 혼란스럽거든요. 네네네. 이때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을 높이고 살찌워 가지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계속 잘 살게 되는 원동력이 거죠.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는 중국이 아니잖아요. 네. 중국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중국화의 대표 주자가 사상계에서는 도교였어요. 그런데 도교는 불교보다 이론적인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또 도교는 이론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교하고 불교가 한 200년 정도 이론 투쟁을 해요. 이론 투쟁을 해서 당나라 초엽에 네. 중국 입장에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도교 입장에서 예. 불교를 수용해 가지고 네. 이론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일이 당나라 초엽에 완성이 됐는데 그때 그 완성을 할 때 중요한 철학자가 성현영이라는 철학자예요. 네. 이 성현영이라는 철학자가 그 완성을 해가지고 이 도교 이론의 수준을 확 끌어올리죠. 그런데 이 양반이 장자의 소를 붙여요. 장자 서브 커멘터리를 붙여. 장자를 해석한 거죠. 그래서 주석 같은 걸 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연구했어요. 이걸 연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 중국 사람들이 외래 사상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가 하는 그 패턴을 알 수 있고. 불교가 전해질 무렵에 중국의 메인스트림은 그럼 도교였습니까? 그렇죠. 도교, 유교였죠. 유교, 도교.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것 때 성현영이라는 사상가가 만든 학문을 중현학이라고 그래요. 이 중현학의 이론 구조가 네. 송나라 때 예. 유학자들한테 채택이 돼가지고 네. 유학 위에 딱 올려진 거예요. 이 사상이 이게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예. 이 성리학 구조가 불교하고 도교하고 이론 투쟁 과정에서 도교 입장에서 성리학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기본 골격, 형이상학적 기본 골격이 네. 유학에는 없었어요. 그럼 불교의 영향을 꽤 많이 받은 거예요, 성리학이? 그럼요. 도교의 영향도 받았을 도교 거고. 영향을 받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주자학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학이 그 이전의 유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학이 된 거예요. 그것을 신유학이라고 그럽니다. 네. 주자학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예. 이 주자학이 어떤 경로로 형성이 됐는지 그 초기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알 수 있고 그것이 형성이 그 사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할 때 뭐 기라고 성, 리, 기, 명, 도 이런 개념들은 원래는 유학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다 도교 개념들이에요. 예, 그래. 근데 그 도교 개념이 불교 이론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더 정치해진 거죠. 근데 그 두 번의 축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한 번이 불교, 한 번이 이제 막시즘. 레니즘. 예. 한 번의 그 불교는 지금 말씀 들어봐도 뭐 도교와 함께 이렇게 뭐 사상 투쟁도 하고 점점 발전되고 그 안에서 뭘 또 태어나고 이런 게 충분히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막시즘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서 그전 것들을 싹 그냥 갈아 엎어버리고 없앴잖아요. 그러니 얘는 축복이라보다는 좀 뭐 저주 뭐 이 정도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것조차? 왜 축복이냐면은 이제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중국 사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높아졌죠. 업그레이드됐죠. 그걸 가지고 청나라 때까지 산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청나라 때까지 살았는데 이 청나라 때까지 살 때 이 사회 경제적 변화를 변화 구조를 이 사상이 이제 따라잡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나라 말에 이제 그렇게 말렵에 비실비실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춘추 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사상이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춰서 계속 가다가 AD 한 330년 이때쯤
그 진나라 이때쯤에 예. 와서 한계에 이르거든요. 예. 한계에 이르러 가지고 이 표류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남북조 시대로 갈라지고 막 이런 일이 있죠. 그때 이제 불교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와 똑같이 중국 자체적인 사상으로 한계에 이르니까 불교가 들어왔듯이 또 후반부에 중국 자체적인 사상이 또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해서 한계에 이른 거죠. 그렇죠. 한계에 이르가지고 이제 뭐예요? 아편 전쟁이라는 이제 수모를 당하잖아요. 네. 아편 전쟁을 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서양 제국주의가 동아시아를 탁 침범할 때 아니에요. 그때 한국 조선은 그렇지 못했지만은 중국하고 일본은 왜 우리가 서양에 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요. 네. 깊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죠. 해보니까 처음에는 기술 문명이 뒤쳐져서 그랬나? 아니면 제도가 안 좋아서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할 중국 입장에서. 예, 그렇겠죠. 근데 기술 문명이 안 좋아서 그런다. 그러면 기술 문명을 따라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양무 운동을 일으키죠. 그런데 안 돼. 양무 운동을 해보니까 깨달은 거야.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제도가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변법 자강 운동에 들어가요. 물론 짧게 끝났지만. 그걸 해봐도 아닌 것 같아. 야, 진짜 우리가 서양에는 힘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 그렇지. 왜 서양은 세계를 우리한테 지배하냐? 서양한테는 있는데 우리한테 없는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발견된 것이 두 개예요. 하나가 과학하고 철학이에요. 철학하고 과학이 이제 우리한테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중국이 살 길은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높이로 사회 수준을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네.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사회 수준을 올리는데 그때 서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사유는 뭐였느냐. 이분들이 많은 사상 투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막스 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스 레니즘이 중국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뭘 파괴했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철학과 과학을 습득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철학과 과학의 습득으로 중국을 새로운 중국으로 만들려고 한 노력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신중국이거든요. 유통기한 다 된 그 이념들을 대체할 뭔가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막스 레니즘이 이제 차지한 거고. 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볼 수는 축복이죠. 인데 이제 저는 중국 입장에서 축복이죠. 다만 그 이제 막스 레니즘이 그 중국의 사상적 발전을 그러니까 빈 공간 진공 상태를 채우긴 해줬는데 그게 사상적 발전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이뤄냈던 여러 뭐 사상적인 발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을 혹시 다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다 평가절하하게 된 것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중국에서는 중국에는 두 명의 위인이 있어요. 포악한 이미지도 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중국 민족이 1000년, 2000년을 살아갈 사상과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한 명은 공자 진시황. 아닌가? 아, 진시황이에요? 한 명이 마오쩌둥이구나. 한 명이 마오쩌둥이에요. 아, 진시황과 마오쩌둥이에요. 진시황하고 마오쩌둥의 공통점 뭐냐면은 과거를 부정한 거예요. 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겠다. 지금 두 분께서도 중국 고전을 읽어보면은 이건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극복해야 될 한계인데 동양 사람들은 과거를 더 좋은 곳으로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 고전을 보면 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맞아. 옛날에는 이랬다. 옛날에 무슨 낙원처럼 묘사하고 막. 근데 왜 너희들 지금 이러냐. 그러니까 옛 세상을 좋은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 속에서 옛날이 나쁘고 현재가 좋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진시황하고 모택동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중국 전체 역사에서 100년도 안 돼요. 그런데 중국 진시황이 만든 제도를 가지고 청나라 때까지 살아야 중국 사람. 앞으로 모택동이 새로운 어떤 그 막스 레니즘으로 새롭게 만든 이 중국의 이 흐름으로 중국은 또 앞으로 긴 세월을 또 살 겁니다.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그 정도의 위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꼭 정치 체제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숭상받는 것보다 그거
중국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기존의 중국 말고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낸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한 2명 정도 있는 그 중에 한 명이 마오쩌둥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중국 그 모택동이 한 역할. 네, 그래서 네, 중국 네, 사람들은 모택동을 그냥 문화 대혁명 등을 그렇게 했다지 뭐 이렇게 이것으로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그 등소평이 정리했잖아요. 07 과삼이다. 0이 7이고 잘못이 3이다. 네네네. 중국을 신중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모택동 사상을 최고 높은 사상으로 봐요. 높은 지도 이념으로 봐요. 우리는 뭐 그런 것을 정리를 안 하고 살지만 네네. 중국은 굉장히 지적인 나라예요. 다 정리를 하고 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지도 이념을 사상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상이라고 불리는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택동 사상이에요. 모택동 이전에는 어떤 사상이었습니까? 모택동 이전에는 이제 신중국에 들어와서 붙인 거고 사상이라는 칭호를 줘서 레벨을 높여놓은 최고 높여놓은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사람은 없죠. 그게 이제 정프로도 좀 전에 질문인 그게 지금의 중국의 정치 체제가 이제 사회주의 또는 뭐 공산주의를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모택동이 만든 것에 이제 후의 일 수도 있고 그 맥을 같이 갖다 보니 마치 요즘 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 국부로 그 위상을 뭐 만들어 가고 뭐 이러는 과정처럼 그냥 당대의 권력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그 사상의 근원을 그냥 미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모택동은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 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유 교수님 그래도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가 좋은 권리가 있습니까? 라는 약간은 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일 수 있겠네요. 우리 오늘 장자 이야기 하잖아요. 예. 잠깐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사상, 네. 모택동 사상만 있어요. 예. 그다음에 등소평은 아무리 훌륭해도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뭐 강택민, 후진타오 이런 사람들은 관이에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생소하게 전개되는 문제는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사상이라는 위치를 부여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생각을. 예. 그럼 그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한 정치인이 나서 가지고 자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 혼란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것이 뭐 자기 정치적으로 뭐 잘난 체하려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국가 리더로서의 이 국가가 채택해야 될 체제가 무엇이다. 네. 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선택한 거고 그다음에 모택동은 공산주의를 선택한 거죠. 선택한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자기 그 정치적인 어떤 뭐 그냥 이렇게 정치 공학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선택했다고 하긴 어렵다. 하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최진석 교수님과 함께 이제 장자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앞에 이제 철학 얘기에 이제 중국의 막 한 2천 몇백 년의 이야기가 아주 함축적으로 조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장자가 중국의 수많은 일종의 철학의 패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중국의 그 사상의 뿌리와 줄기를 이어오는 그 매우 중요한 맥락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그렇죠. 장자 사상을 전 시대를 관통해 있는 장자 해석이랄지 장자 본인의 사상 합쳐서 장학이라고 그래요. 장학이라고 그러는데 장학은 크게 세 덩어리로 돼 있어요. 하나는 선진시기에 쓴 있는 장자,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식의 진나라 때 아마 AD 330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숫자는 꼭 몇 년 틀려요. 330년 됐는데 그때 곽상이라는 사람이 쓴 장자주. 그다음에 AD 650년경에 완성이 된 성현영의 장자소. 그러니까 장자와 장자주와 장자소 주는 경에 붙인
이거 온전에 붙인 예. 코멘터리를 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주와 온전을 합쳐서 다시 한 서브 코멘터리를 소라고 그래요. 장자나 장자추나 장자소가 나올 때는 네. 다 그 시대의 사상이 최고봉에 이를 때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통해서 그 시대는 사유 수준이 최고봉에 이르게 돼요. 네네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장자의 사상은 장자의 생각은 물론 이제 뭐 몇 학기로도 부족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이다라고 만약에 한두 문장 정도로 요약해 주실 수 있다면 장자의 사상은 뭐 어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장사 사상은 뭐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자유를 추구한 사람이다. 절대 자유. 추를 추구한 사람이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나는 이제 이번에 책 제목을 삶의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장 실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장하는 철학자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실력 있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실력 있는 삶이라는 게 탄탄한 삶, 품질 높은 삶 이런 느낌인데. 근데 우리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말할 수 있잖아요. 예? 대개는 뭐 삶의 목적이 자유다,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자유가 중요하냐면은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롭지 않은 사람 사이에 삶의 질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왜 행복한 것이 중요하냐면은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생존의 질과 양이 달라요. 그렇지. 자유가 중요하고 행복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조차도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인덱스다. 그렇죠. 그게 궁극의 목적. 궁극의 목적은 뭐냐? 자기 생존의 질과 양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기 생존의 질과 양. 네네네. 어떻게 질적으로 더 높은 삶을 살고 그 질적으로 높은 삶이 너한테 얼마나 많은 양적인 크기를 보장하느냐.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유가 매우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나는 장자가 자유를 말하는 거는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유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장자를 그동안에 뭐 그냥 막연하게 절대 자유를 추구한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 해석했는데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절대 자유를 추구한다면서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읽냐면은 장자는 현실 문제 같은 거는 가볍게 도외시하고 그렇죠. 도피 좀 하고. 그렇지. 과외 도피가 이 현실을 초월한달지 벗어난달지 니들 같이 사는 거는 진정한 삶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하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약간 한량과 조금 더 비하면 논팽이의 철학과 연결되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걸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예.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몇십 년 연구하셨는데 이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모든 게 좀 늦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인정해주는 저 교수님의 저 너그러움은 정말. 그래서 그 가장 실력 있는 삶을 사는 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그 현실에서. 현실이 아니면 뭐가 있죠? 아니 그 뭐 우리 판타지 세상 속에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그냥 삶이 괴롭고 힘드니까 혹은 삶의 뭔가 궁극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이 아닌 내세, 다음 세상. 내세까지는 안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도 뭐 그런 있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판타지가 판타지니까 현실이에요. 내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체게바라 평전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체게바라 평전을 산 이유는 그 평전을 사면 브로마이드 한 장을 줬어요. 체게바라. 이게 별 달린 거고요. 별 달린 쓰고 그다음에 빨간 바탕에 검정색하고. 이게 멋있어 보이셨구나. 그걸 이제 벽에다 붙여놓으려고. 그런데 거기에 그 위에 하얀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다.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다. 이 말을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꿈과 현실을 분리된 것으로 봐요.
네. 판타지와 현실을 분리된 것으로 봐. 그런데 판타지를 살아야 인간 지금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현실 그거 살려면은 뭐하러 살아요? 그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현실보다 더 나은 현실. 지금 눈에 만져지는 것보다 더 나은 현실을 살려니까 지금 현실이 가치가 있지. 그걸 그대로 살려면은 무엇이 그래서 지금 있는 현실 그 너머의 현실, 너머의 것, 다음 이것을 써놓은 것이 이것을 설계해 놓은 것이 판타지거든요. 그래서 이 판타지를 살아야 이 현실이 판타지로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가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타지를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판타지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감이 이상해서 그렇지 방향은 맞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판타지가 있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사람들의 뭐 미래거나 아니면 뭐 나의 의지일 수도 있는데 그 말고 이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이 현실을 바꿀 만한 능력은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 대안적으로 선택한 게 약간 도피적으로 그냥 판타지 세계 뭐 인스타가 됐든 SNS 뭐 이런 거가 됐든 아니면 뭐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이 됐든 그런 대로 이제 피신하시는 것들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창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현실이 하나도 힘들지 않거든요. 힘든 거 없어요. 장자는? 나는. 아니 교수님이요? 예, 뭐가 힘들어요? 교수님 힘드실 것 같은데.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괴롭히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힘 하나 힘들 게 뭐 있어요? 아빠 돈 좀 줘. 돈 좀 줘. 돈 없으면 안 주고 있으면 주고. 아빠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아빠가 왜 다른 아빠들처럼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벌어갖고 나 힘들게 만들어. 바로 그 점이에요. 바로 다른 아빠들처럼. 다른 아빠들.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현실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자기가 현실은 어때야 된다고 정해놓은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정해놓은 이게 여기 우리가 정해진 마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람들이 판타지를 살지 않고 정해진 마음을 사는 거예요. 이래 한다. 이렇게 하더라. 누구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누구처럼 나처럼 아니고 누구처럼. 그렇죠. 제가 대학 교수할 때요. 대학 교수 했다고 하면 다들 안 믿지만 진짜 했습니다. 내가 왜 안 믿어요? 근데 교수할 때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어느 대학원생이 서양 철학을 하는 친구인데 아주 좋은 책을 하나 동양 철학에서 추천해달라. 그래서 내가 장자를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장자를 읽었어요. 한 6개월 걸려서 읽은 것 같아요. 읽고 한 6개월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교수님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장자를 읽고 그러면서 저도 장자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점잖지 않게 말했어요. 야, 장자를 읽고 감동을 받고 나서 기껏 하는 소리가 장자처럼 사는 거냐. 너 장자 헛일같다. 그러면은 장자는 누구처럼 살았냐. 장자는 네가 장자처럼 살려고 하는 그 장자는 누구처럼 살아서 장자가 됐어. 장자는 장자처럼 사는 거고. 장자는 장자처럼 살아서 장자가 된 거예요. 너는 너처럼 살아야지 멍충아. 너는 너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죠. 그 너처럼 살아야지. 왜 우리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봉착하느냐. 자기가 자기처럼 살지 않아요. 다 무엇처럼 살려고 그래요. 남처럼. 다 정해진 마음처럼. 혹은 남처럼. 혹은 우리처럼. 그러면 그런 자기가 그 세상과 맞겠어요? 안 맞기가 쉽죠. 근데 나처럼 그러니까 나다운 게 혹은 나가 뭔지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규정하기 위해서 자꾸 딴 사람들을 보면서 굳이 이제 나를 이제 구별해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그 다 차이점 같은 점 구별하기 힘드니까 그냥
어떤 뭐 롤모델이 됐든 뭐 어떤 이름이 됐든 그냥 좀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노력을 했는데 예.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살려고 한다. 예. 물론 좋아 보이는처럼 사는 것이 어떤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죠. 네. 또 그리고 나처럼 살기 위해서 네. 나처럼 살기 위한 길을 가다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을 네. 뭘 따라서 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짧은 기간이랄지 자기처럼 사는 것에 봉사하는 것으로 선택된 것이면 문제가 아닌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맞아요. 습관처럼 계속 네네네. 이어지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왜 습관처럼 이어지느냐?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나처럼 사는 게. 그렇죠. 예. 자기를 찾는 게 얼마나 맞습니다. 알고 얼마나 어려워요. 예. 여기에 이제 인생의 비밀이 있는데 예. 쉽지 않으면 예. 어려우면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예. 안 하려고 할 정도로 약해져서 그래요. 우리들이. 그럼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힘이 더 들겠어요. 따라서 하는 것이 힘이 더 들겠어요. 당연히 스스로 생각하기 힘들죠. 그렇죠. 왜 우리가 쉽게 따라서 하냐면은 쉽게 따라서 하는 것은 에너지가 안 들어. 수고가 안 들어요. 그렇죠. 게을러서 그래요. 이걸 지적 게으름이라고 나는 그렇게 부르는데 네네네. 게을러서 그래요. 야, 요 대목에서 나처럼 산다는 건 예. 내키는 대로 산다는 거랑 다릅니까? 그렇죠. 내키는 대로 사는 게 나처럼 사는 거고 그건 세상 편할 것 같은데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두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수준이라는 것이 그냥 내키는 대로 가. 예. 나는 이것을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아라 이거든요. 그 말처럼. 욕망. 근데 욕망이란 이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욕망과 비슷한 것이 뭐냐? 욕구라는 거예요. 네. 욕구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원할 때 그렇지. 이걸 욕구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욕구. 근데 욕망은 목숨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원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텃밭은 욕구의 공간이고 정원은 욕망의 공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야, 이것도 하이라이트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을 사는 존재잖아요. 네. 지금 앉아 계신 사회자분들도 그래. 지금 앉아 계신 모습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믿으면서 살죠.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전제론적으로 그거는. 전제론적으로 그래. 다음을 살잖아요. 이 다음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텃밭에는 먹을 걸 심어요. 네. 정원에 심는 거는 다 못 먹을 거예요. 그렇지. 쓸데없는 걸 심지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판타지가 있고 다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텃밭을 팔아서 정원을 가꾸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다. 아니면은 자기처럼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혹시 그럼 취향 같은 거랑도 매우 관련이 좀 깊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의 욕망이 난 진짜 멋지게 옷 입고 다니고 싶은 사람 그런 욕망도 뭐 생존과 무관하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클래식 음악을 듣든 아니면 뭐 책을 정말 너무나 읽고 싶어하든 혹은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든 이제 욕망들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욕망들은 다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그것도 또 이게 수위가 있습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욕구를 따라서 사는 삶하고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이 현상적으로 차이가 안 나 보일 때가 많죠. 현실적인 네.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이 삶의 결과에서 차이가 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의 수준이랄지 지위의 수준이랄지 아니면 소득의 수준이랄지 그런 것에서도 그 차이가 나죠. 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인터뷰인데 어느 그 프랑스인가 하는 외국 디자이너가 한국에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인터뷰를 내가 봤는데 방금 패션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옷 입고 나가면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처럼 입은 건지 아니면은 누구를 따라서 입은 건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예. 구분하기 어려워.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어떤 상태로 입었는가, 어떤 자세에서 입었는가는 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패션 그 전문가한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패션에 관심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패션에 관심이 최고인 것 같다. 매우 높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 같다. 네.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더라. 뭐냐?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보여지는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입는가에 더 관심이 있더라. 그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패션이 많이 비슷해져 버려요. 그렇겠죠. 닮아져. 그래가지고 증거 사진을 찍었더라고. 거기 덕수궁 돌담길에 사진 찍었는데 여성 4명이 서 있는데 네. 옷 스타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져 버려. 그러면은 자기가 표현되지 않잖아요. 똑같아지면 어떻게 해요? 패션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사는 용기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지. 창의성 같은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삶의 질과 양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더 결과적으로는 쉽다. 따라 입는 게. 따라 입는 게 쉽죠.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가 쉬워서 욕망할 뿐인데 예.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라는 게. 그렇죠. 장자. 이 지금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어떤 둘레길이나 산책길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대개 한국의 산티아고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좀 젊기만 하면은 한국의 마크롱이 되겠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축제를 하잖아요. 네. 축제들이 비슷비슷한 축제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게 상호 모방에 빠지는 건데 상호 모방에 빠지면 진화가 멈춰요. 그렇지.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공멸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작회. 지금 장자가 강조하는 것이 작회예요. 아까 내가 그 대학원생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자기처럼 사는 문제 이것이 창의성, 자유, 용기, 산업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러네. 머릿속으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 그게 직접 우리 사회를 바꾸고 우리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관령에 어떤 길을 내놓고 한국의 산티아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 산티아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추월하지 못하지. 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류적 삶에 빠져있지 마라. 이거를 장자는 작회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거예요. 작회. 네 쾌락에 집중해라. 근데 그게 유독 좀 동아시아 쪽이 그런 경향이 혹시 더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더 따라하거나.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나치게 좀 관계지향적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뭐 관계에 더 많은 무게를 두다 보니 그렇게. 일본, 중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유독 좀, 그래요? 예, 한반도가 유독 더하다. 우리가 더 강하죠. 우리가 더 그러나 중국의 그 당시에도 그런 경향이 강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장자 선생께서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셨지. 작회를 얘기하시고. 그렇지. 그 장자가 살던 당시에는 그 따라서 하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위 선악 시비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렇지. 그렇죠. 옳고 그름을 딱 따지려고 그러니까 하고. 자기 것만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 자기는 옳고 내로남불. 상대방은 그러다 네. 예, 라고 판단하는 그 기풍 속에서 네. 나는 옳고 상대방은 다르다. 그러면은 세상이 평화롭겠어요? 폭력적이겠어요? 매우 폭력적이겠지. 매우 폭력적이죠. 매우 폭력적이죠. 이 매우 폭력적인 상황을 보고 그 매우 폭력적인 상황을 보고 이 시비 선악의 기준에서 기준이 전부가 아니다.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있다. 기준으로서 높은 단계가 레벨이 있다. 네. 그것을 장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레벨이 뭐냐? 그것이 아름다움에 눈 뜨는 단계예요. 미학적 단계, 아름다움의 단계. 지금 우리 사회는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단계 이 우리가 좀 잘못 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덕체예요. 예. 지덕체 이거 거짓말이에요. 체덕지가 맞아요. 아, 지덕체가 옛날에 우리 저 도덕 시간에 예, 맨날 배웠던 것 같은데요. 체덕지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체덕지가 맞다고요? 체덕지가 맞아요. 그다음에 진선미가 아니라 예. 미선진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이 체예요. 그다음에 덕이고 그다음에 지예요. 그다음에 가장 높은 것이 아름다움의 경지가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선악의 단계. 네. 그다음에 옳고 그름의 단계. 미스코리아도 그러면 미선진 이렇게 해야 돼요? 미스코리아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어쨌든 가장 높은 단계가 아름다움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장자를 읽으면서 예.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움에 우리나라는 아직 아름다움에 눈뜨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옳고 그름이 지금은 가장 높은 단계. 우리 지금 우리가 협치가 안 되죠. 우리는 협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협치를 할 수준으로 성장해 있질 않아. 협치를 하려면은 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성숙도가 있어야 네. 협치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은 이건 진리고 이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거고 하는 건데 어떻게 협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옳다고 믿어. 그렇지만 끝까지 주장하진 않아. 상대방이 틀린 것이 확실해. 네. 그래도 일단 받아들여줘.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네. 그런데 얼마 동안은 모른 채 해줘. 이런 것들은 진위 선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위 선악을 지배하는 힘, 진위 선악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시선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이 장자는 네. 야 네가 옳은 거 다른 사람이 보면 틀렸다고 그래. 네가 틀렸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 옳다고 그래. 그러면 옳고 그름이 확정적으로 있는 거야? 확정적으로 있지도 않잖아.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너는 왜 시비 선악에 빠져서 너도 망치고 타인한테도 폭력을 가하냐. 그보다는 네 레벨이 올라가야 돼. 그래 여기에 어떻게 해요? 뭐 기다림이랄지 용서랄지 관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시비 선악을 지배하느냐 아니면은 시비 선악이 관용이랄지 용서랄지 용기랄지 이런 것들을 지배하느냐. 장자가 볼 때 그 시대가 네. 시비 선악이 네. 관용이랄지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지배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느라고 난리 법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약간 그렇죠. 우리는 약간이 아니죠. 우리는 네. 그러고만 있죠. 그럼 그게 그런 사회 단계를 넘어 그 다음에 선의 사회 단계를 넘어 그 다음에 미의 사회 단계 이렇게 그냥 발전 단계로 쭉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선택해서 미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회로 그냥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단계상 진선미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면 우리 이제 진의 단계고 예. 그 다음 사회에서 이제 선쯤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로 가면 되지 뭐 예.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지금 빨리 이걸 우리가 미로 바꿔야 돼 예.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단계는 예. 이 아름다움에 눈 뜨는 단계로 예. 올라서지 못하면은 예. 사회는 더 분열되고 갈등은 더 심화되고 정치는 더 망가지고 네. 그러면서 건강한 정책이 집행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업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세수가 줄어들고 네. 그러면서 나라가 약해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합의하고 선택할 문제인 거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 아닌 거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려고 해야 되고 그러고 싶어 해야 되죠. 그 어떻게 하면 진보다 미가 시시비비 가리는 것보다는 그냥 상대에 대한 포용, 양보, 너그러움 그 자체가 더 한 단계 높은 가치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시시비비 가리는 것들을 오히려 관장하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무조건 야 이것도 저 법원 가 그다음에 너랑 나랑 싸워서 이기면 누가 이기면 뭐 넌 이제 끝이야. 이렇게 시시비비가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사회가 모든 걸 관장하죠. 지금 현재는 그렇고 모든 걸 관장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가 오히려 얻어지지 않고 그렇지. 그 위에서 기다림이랄지 어떤 관용이랄지 용서랄지 이런 걸로 시시비비를 관장하면은 오히려 더 결과가 쉽게 나오죠.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를 그냥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것보다 다른 경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눈을 떠야 시시비비로 얻으려고 했던 소득이 더 잘 얻어지고 더 커진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주 어렴풋하게 좀 감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근데 그 장자가 이런 건지 몰랐어. 완전히 그 판타지 소설 속에서 그냥 복숭아 따먹고 놀다 오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호랑나비 되는 줄 알았죠? 거기 전혀 다른 거네. 아까부터 이렇게 우리가 판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우리 저 지인들 사이에서 한번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그거야 한 대여섯 명 속에서. 왜냐하면은 앞으로 한국 영화는 황동혁 감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내가 예측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뭐라?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한참 전에. 오징어 게임 1편 나오기 전에요? 그 훨씬 전에. 그때 어떻게 뭘 아시고? 뭘 가지고 그랬냐면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영화 한 편을 꼽으라면은 저는 수상한 그녀를 뽑아요. 수상한 그녀. 예전에 이거 그 여배우 왜 저 아줌마가 빙의 돼서 이렇게 할머니가 맞아요. 영정사진 찍으러 사진관 갔는데 영정사진 찍는 프레시가 반짝할 때 아가씨로 바뀌는 소녀, 그렇죠. 근데 그 영화 감독이 황동혁 감독.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상한 그녀를 보고 이 감독은 뭘 하겠다. 큰 감독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흥행은 좀 됐습니다. 그렇게 막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준 높은 사람은 높은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래요? 아마 그 외국 해외 판매도 많이 됐을 거로 저는 짐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화를 아는 사람들은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나라 영화는 이미 있는 것을 재해석하거나 혹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하는 영화들이요 대부분이. 특히 또 사회 문제에 관한 새로운. 그런데 황동혁 감독은 영화 시작을 뭘로 했냐면은 매우 황당한 걸로 했어요. 할머니가 영정사진 찍을 때 프레시 터지니까 아가씨로 바뀐다. 이게 사실적입니까? 이게 과학적입니까? 황당하지. 이건 황당하죠. 이건 황당하죠. 이런 황당함이 인간의 힘이에요. 누가 더 황당하냐가 누가 더 큰 인간이냐를 결정해요. 상상력의 범위가. 상상력의 범위죠. 그런데 황동혁 감독 수상한 그녀 나오기 전에 내가 본 영화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황당한 설정으로 바로 진입한 영화는 그 영화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는 게 없는 게 오히려 더 높은 경지다. 그렇죠. 그건 높은 경지죠. 옛날 체인지라는 영화 왜 저 남자 여자 오징어 게임도 그게 실제로 누군가가 그 게임에 참가해서 진짜로 죽는다는 건 진짜 황당한 설정인데.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 사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래 전승됐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작아서 그래. 자잘해서. 인간의 이 세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세계는 지금은 좀 달라져 가고 있지만 완전히 서양 문명이 주도하잖아요.
서양 문명이 주도해요. 서양 문명이 주도하는데 이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있는 곳이 어딜까를 봐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예. 동양에 있는 신화들은 황당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동양의 신화들은 그렇게 황당하지가 않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겠지만은 예. 그거는 어떻게 그렇지. 진짜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끝도 없죠. 끝도 없어. 끝도 없죠. 예. 끝도 없. 이 이상의 상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돼 있죠. 동서양 사이의 신화가 차이가 커요. 그래, 우리는 기껏해야 그냥 사람이 알에서 태어난 거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있을 사람처럼 법한 얘기지.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는 기하학이에요. 동양은 연산 대수까지는 발전했어요. 그런데 기하학은 동양에서 생기지 않았어요. 그 공간에 대한 뭐 공간, 추상 사유 능력. 추상이라는 것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탐험과 열전이라는 책을 사보십시오. 그 안에 동양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탐험가. 탐험. 그렇죠. 남극 가고 북극 가고 뭐 탐험. 그러니까 탐험가가 직업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라 그 문명이 서양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사유의 폭이나 스케일이나 이런 것을 보려면은 신화가 얼마나 황당한지, 추상 사유가 얼마나 황당한 데까지 갔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황당하게 보이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황당한 시도를 하는지 탐험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장자를 읽으면은 네. 제일 먼저 압도되는 것이 스케일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그 장자를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어떤 배워봅시다. 스케일로 가는지 한번 그 컨텐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간의 지구한 가치는 허무맹랑함에 있다는 이런 이상한 결론에 우리는 아주 마법처럼 빠져들고 있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지는 2부에서 장자 그 컨텐츠 안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